밤 10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청계천 사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대한봉제의 불빛은 꺼질 기미가 없었다. 3층 건물의 2층과 3층을 모두 차지한 공장 안에서는 20명 남짓한 여공들이 재봉틀과 씨름하고 있었다. 바늘이 천을 파고들었다가 솟아오르며 내는 철컥거림이 숨 쉴 틈 없이 이어졌고, 실가루와 먼지, 끄끈한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냄새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정옥은 3층 끝 구석자리에서 허리를 고추 세운 채 앉아 있었다. 2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은 앳되고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바늘 아래로 지나가는 무명천 조각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이 눈동자를 가느다랗게 만들었다. 손끝은 누구보다 빨랐고 일정했으나 마음속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계산이 한 줄씩 오르내렸다. 이번 달 야근 수당까지 합치면 12만 원쯤, 아버지 병원비 5만, 철호 학비 2만, 월세 15,000 남는 건 45,000, 쌀 한 가마에 연탄 30장. 어머니, 약간의 나물 미천까지는 될까? 숫자들은 어김없이 자리를 찾아 내려앉았고 남는 칸은 늘 비슷한 모양으로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작년부터 폐결핵이 악화되어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가끔 찾아가면 마른 기침 사이로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고 꼭 한 번은 말했지만 무리를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월말을 버틸 길이 없었다. 동생 철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담임이 성적이 아깝다. 대학을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그 말은 언제나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정옥의 세계에서 희망은 늘 다음 달의 표정으로만 나타났다. 요즘 공장 근처에는 낯선 종이들이 붙기 시작했다. 파란 잉크로 최저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같은 글자가 크게 박힌 전단이었다. 처음엔 다들 못 본 채 했지만 배송 상자 틈에서 유인물이 발견되거나 밤거리에서 학생들이 나눠주는 손전단을 받아 쥐는 일이 잦아졌다. 박 사장은 괜히 휘말리지들 마라. 일감 끊기고 나면 책임질 거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말끝마다 우리가 짐작이나 해서 버텨온 줄 아냐는 푸념이 붙었다. 그 말의 반이 진심이라는 걸 공장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남은 반은 그래도 뭐라도 바뀌면 좋겠다는 누구도 소리내어 꺼내지 못하는 마음들이었다. 옆자리의 영희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실뭉치를 돌렸다. 정옥보다 2살 어렸고 공장엔 먼저 들어왔다. 영희의 손등에는 다리미에 대어 생긴 하얀 흉터가 선명했다. 언니, 오늘도 계산해. 하고 넌지시 묻는 말에 정옥은 웃음인지 씁쓸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계산을 안 하면 하루가 흔들리는 것 같아. 영희는 혀를 찼다. 가끔은 하루쯤 흔들어도 괜찮아. 우리라고 다 반듯하게만 살아야 하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희 또한 야근 끝나면 새벽에 포장마차에서 1,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을 훌을 들이켜고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는 처지였다. 누구 하나 제 몫의 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3층 오른쪽 라인의 멀티탭에서 찌직하는 소리가 났다. 바싹 말라있던 콘센트 주변의 먼지가 한순간 파르르 떨며 불꽃을 튀겼다. 아이씨,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고 모두가 동시에 손을 멈추었다. 박 사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스위치를 내렸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잠깐의 어둠 속에서 누구의 숨소리인지 모를 급한 리듬이 공장 전체를 타고 흘렀다. 잠시 후 불이 다시 켜졌다. 박 사장은 다들 괜찮지?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오늘 물량은 오늘 끝내자고 잘라 말했다.
누군가는 멀티탭 좀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중얼거렸으나 그 말은 재봉틀 소리에 묻혀 어디로 흘러갔다. 정옥은 한순간 다시 창문 밖을 보았다. 청계천의 물은 밤에도 움직였다. 좁고 얕아 보이지만 물은 늘 어디론가 흘렀다. 자신도 언젠가 이 좁은 밤을 벗어나 흘러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썩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벌써 어디 한 군데 굳어버리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정옥은 창밖으로 햇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마르고 가벼웠다. 어지간하면 휴일에는 쉬어.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잘했다. 그래도 라고 말을 잇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힘들지? 라고 다시 물었다. 그 말에는 위로나 대책 대신 그저 같은 마음으로 잠깐 앉아 있겠다는 뜻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 정옥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모른 척할 수 없는 피로가 눈밑을 눌렀다. 그러나 또렷한 것이 하나 있었다. 버스를 내려 다시 재봉틀 앞에 앉을 때까지의 아주 짧은 결심. 이번 달까지만 더 버티자. 월말이 가까워질수록 공장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단가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납품처에서 불량률을 문제 삼아 괴금 일부를 보류했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박 사장은 너희가 손을 제대로 놀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말뜻은 간단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러면 모든 게 설명될 거라는 믿음. 그러나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넘쳐나는 주문이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사라지는 속도. 무리하게 이어붙인 전선이 한 번씩 튀겨내는 불꽃의 속도. 인간의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그 시간을 깎아먹는 생활의 속도. 그것들이 서로 엇갈릴 때 생기는 어둠은 누구의 말로도 쉬이 거치지 않았다. 급여 봉투가 놓이는 날, 정옥은 봉투를 손에 쥐고 숨을 고른다. 무게로 먼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흔들어 보지만 종이봉투의 바스락거림은 늘 똑같았다. 봉투를 열어 한 장 한 장 세어내려가다 보면 누락된 숫자들이 눈에 띄었다. 야근 수당이, 특근 수당이, 약속했던 약간의 보너스가 조금씩 덜 들어와 있었다. 박 사장은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사정이다. 다음 달에 메꿔 줄게라고 했다. 다음 달은 늘 아직 오지 않은 달이라 모든 부족을 수용해주는 넉넉한 창고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창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그려둔 그림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영희는 새벽녘 퇴근길에 떡볶이 2봉지를 샀다. 한 봉지는 집으로, 한 봉지는 공장 식탁에 올려두고 같이 나눠 먹자며 웃었다. 그런 날이면 한숨도 잠시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웃음마저도 누군가의 이번 달까지만 위해서 굴러가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크게 웃었다. 사흘 후 공장에 감사가 떴다. 납품처에서 보낸 사람과 보험공단에서 왔다는 사람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출입구에는 동선을 막을 듯 애매한 위치에 박 사장이 서 있었다. 감시인지 방어인지 모를 표정. 감사팀은 먼저 안전점검표부터 꺼냈다. 전기 배선, 화재 대피로, 보건관리, 체크리스트의 동그라미와 X가 공장 바닥에 빗금처럼 내려앉았다. 누군가 말한 쉬는 시간은 종이에만 존재했고 지급한다고 했던 장갑과 보호구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대장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박 사장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날 저녁 정옥은 야근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모두가 철수하고 난 뒤 박 사장이 그녀를 불렀다. 잠깐 보자. 사무실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납품, 계약서와 불량품, 내역서가 뒤엉켜 있었다. 박 사장은 커다란 숫자를 가리켰다. 이거 이번 주 불량률 내 라인에서 많이 나왔더라. 정옥은 숨을 들이켰다. 그럴 리가 없어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 사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확인. 누가 해주는데? 다들 내 손에서 나온 거라고 적혀 있는데. 누구의 손인지 모를 글씨가 급하게 적어 내려간 기록에는 정옥의 이름이 2번이나 더 반복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계천 난간에 팔꿈치를 걸쳤다. 물은 여전히 흘렀다. 억울함은 물보다 무거웠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손수건을 쥔 채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연락 왔다. 내일은 오지 말라 하더라. 검사를 며칠 미뤄야 한대. 어머니의 말끝에 씁쓸함이 걸렸다. 미루다 보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검사는, 치료는, 눈치 보지 않고 밥 한 끼 사 먹는 사소한 일상은.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손끝이 지끈거렸다. 바늘이 스친 자리가 딱딱하게 말라 있었다. 다음 날 공장을 향하던 다리는 국밥집 앞에서 멈추었다. 허기진 속을 뜨겁게 메우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국밥집 할머니는 뚝배기를 퍽퍽한 손으로 내밀며 이 동네가 다 그런 거지 하고 웃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위로가 섞여 있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왔을 때 햇빛이 골목 안으로 깊게 들어와 있었다. 그림자의 시작과 끝이 또렷이 나뉘는 시간이었고 그 사이를 걸어 공장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사흘 뒤 운명의 밤이 왔다. 마감이 겹쳤고 단가는 더 떨어졌고 모두의 속도는 한계에 닿았다. 3층 왼쪽 모서리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다. 지난번에 불꽃을 튀기던 멀티탭이었다. 누군가 물을 외쳤다. 그러나 물이 닿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뒤늦게 떠올랐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작은 불꽃이 실뭉치로 옮겨 붙으려는 찰나 정옥이 달려들어 전원을 내렸다. 뒤늦게 박 사장이 소화기를 빼들고 분말을 뿜었다. 분말은 뿌옇게 공장 안을 채웠고 모두가 기침을 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프레스 앞에서 일하던 순자였다. 정옥이 달려가 순자의 등을 쓸어내렸다. 괜찮아요. 나갈게요. 다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앞에서 박 사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등의 분말을 털어내며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떠들었다. 잠시 후 사방이 조용해지자 박 사장이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의외로 작았고 그래서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얼굴을 내려다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전기, 내가 미뤘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오늘도 미룰 생각이었다. 누구도 그를 쏘아보거나 욕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골목의 많은 것들이 늘 미뤄져 왔다는 사실을. 다만 그 미움의 끝에 작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
사태가 진정된 뒤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벌어진 일이 하나 있었다. 감사팀이 다시 공장에 들어왔다. 며칠 전에 그들이었다. 이번에는 안전과 급여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옥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지난주부터 몰래 복사해 둔 작업표와 실제 근무 시간 기록을 서랍에서 꺼냈다. 장부와 어긋나는 숫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사팀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빙 감사합니다. 그날 밤늦게 박 사장이 정옥을 불렀다. 사무실 창밖으로 청계천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물소리는 공장 안의 소음과 전혀 다른 리듬이었다. 왜 이제야 말했니? 박 사장이 물었다. 정옥은 잠깐 웃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가 끊기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박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혹시 김응철 맞지? 뜻밖의 이름이 불렸다. 정옥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오래 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내가 20살이었을 때 그분 밑에서 처음 바느질을 배웠다. 너의 아버지는 내 스승이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실수만 골라 했다. 그래도 너의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옷은 결국 사람을 감싸는 거다라고 했지. 기한에 쫓겨도 단가에 흔들려도 마지막에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사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바늘집을 꺼내 보였다. 오래전에 쓰던 바늘들이 반짝거렸다. 그분이 내게 주고 간 거다. 언젠가 이 바늘을 물려줄 만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싶었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성을 보고 혹시나 했지. 티를 내면 내가 더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는 말끝을 흐리다가 다시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늘 이후로는 바꿀 거다. 안전부터 손보겠다. 급여도 밀리지 않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불량률 얘기로 너한테 씌운 누명 내가 직접 다 풀겠다. 다음 날 공장에는 조금 다른 공기가 돌았다. 라인 사이사이에 새로운 멀티탭이 설치되었고 소화기는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옮겨졌다. 점심시간에는 정말로 쉬는 시간이 생겼다. 누군가는 잠깐의 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투덜거렸지만 그 잠깐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묘하게 사람들의 어깨를 내려앉게 했다. 급여 대장도 정리되기 시작했다. 누락된 야근 수당이 한 장 한 장 봉투에 들어갔다. 박 사장은 종종 밖으로 나가 전기공사 사람들과 서서 올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는 언니가 한 거지? 하고 웃으며 칼꿈치로 쿡 찔렀다. 정옥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우리가 한 거지. 말은 작았지만 그 말에는 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의 숨을 얹어 놓은 듯한 말.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 말. 며칠 후 요양원에 전화가 왔다. 미뤄졌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옥은 일정을 빼기 위해 각 사장의 방을 다시 찾았다. 그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맑았다. 다녀와라. 병원은 미루는 데가 아니다. 다녀올 차비를 봉투에 넣어 건네며 그분께, 아니, 선생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하고 덧붙였다. 요양원 복도는 햇빛이 잘 드는 편이었다. 아버지는 창문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부르면 느릿하게 고개가 돌아왔다. 오래 앓은 사람의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너는 또 얼굴이 더 야위었구나. 정옥은 웃었다. 조금 바빴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자였던 분 기억하세요? 세무대로 갔던 젊은 사람.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였던가? 맞아요. 그분이 지금 제 사장님이세요. 아버지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그리고 이내 어떤 안도의 기운이 얼굴에 스몄다. 세상은 좁다. 그 한마디는 길고 넓었다. 검사 결과가 당장 드라마처럼 좋아질 리는 없었다. 의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바쁠수록 본인이 쉬어야 합니다. 그 말은 늘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다. 그래도 돌아오는 길, 정옥의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누군가가 자기의 속도를 함께 맞춰주겠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던질 수 있는 밤의 길이가 달라졌다. 출근 첫날, 공장 입구에 협력업체의 계약서가 새로 붙었다. 안전기준 강화 근로시간 준수 같은 문구가 큼직하게 박혀 있었다. 종이 한 장 바뀐다고 세상이 단숨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흔적이었다. 여공들 사이에서는 희미한 장난스런 농담도 오갔다. 이제는 정말 점심에 밥도 씹어 먹어도 되겠네. 셀카 찍으면 우리가 회사에 요구하는 시간대로 앉아있는 증거가 되겠다. 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웃음은 전보다 느긋했다. 납품 일정이 다시 바빠질 즈음 각 사장은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다. 이건 내 동생 학원비에 보태라. 정옥이 사양하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봉투를 건넬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오늘을 기억해라. 봉투는 가볍고 말은 무거웠다. 그 무게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정옥은 잠시 멈춰 섰다. 계단참, 창문으로 청계천이 보였다. 좁고 얕은 물이 햇빛을 품고 흘렀다. 어디로 가든 물은 결국 더 큰 물로 들어간다. 흘러들어가며 제 색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였다. 그날 밤, 야근이 끝난 뒤에도 공장은 한동안 밝았다. 새로 달린 전등은 이전보다 빛이 차분했고 소음이 같은데도 이상하게 덜 날카롭게 들렸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는 여전했으나 그 속에서 아주 작게나마 숨이 쉬는 소리가 섞였다. 쉬어야만 들리는 숨소리였다. 집에 돌아와 골목 입구에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한둘은 인색하지 않았다. 정옥은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이 아니라 이번 달도 해냈다고. 같은 말 같지만 다르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내일을 준다는 걸 이제는 아는 듯했다. 며칠 뒤 토요일, 공장은 드물게 일찍 문을 닫았다. 박 사장이 말했다. 오늘은 각자 자기 옷 한 벌 만들어 가라. 천은 재고에서 골라. 어리둥절하던 얼굴들이 곧 들떴다. 누구는 아이에게 입힐 원피스를, 누구는 어머니에게 드릴 조끼를, 누구는 자기에게 꼭 맞는 바지를 계획했다. 정옥은 오래 생각하다가 동생 철호의 면접용 셔츠를 만들기로 했다. 하얀 천을 재단하며 첫 단추 구멍을 뚫는 순간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상상하는 기쁨이었다. 셔츠를 집에 가져가자 철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진짜 내 거야? 그래. 내가 입으면 옷이 더 반듯해질 거야. 동생은 거울 앞에서 셔츠깃을 만져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셔츠의 솔길을 손끝으로 따라갔다. 그 손끝은 수십 년의 빨래와 국거리 장사로 굳어 있었지만
실밥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참 곱다. 그 말은 자랑도, 안도도, 희망도 담고 있었다. 밤늦게 창문을 반쯤 열고 청계천 쪽 바람을 들여놓았다. 공장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의 빛이 아직 눈에 맴돌았다. 그 불빛 덕분에 많은 밤들이 버텨졌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빛은 전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에서, 누군가의 손끝에서,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독백을, 이번 달도 해냈다로 바꾸려는 작은 노력에서 빛은 새어나왔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 골목 초입에서 정옥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벽보가 하나 붙어 있었다. 봉제기술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저녁반이었다. 수강료는 비싸지 않았다. 기초 패턴, 샘플 제작, 공정관리, 낯설면서도 익숙한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도 없는 삶에서 가능한 방법을 떠올렸다. 점심시간에 공중전화로 문의하면 될까? 저녁반이라면 공장 일이 끝난 뒤에도 갈 수 있겠지. 아직 아버지 병원비와 집세와 연탄을 생각하면 숨이 가빠졌지만 그 모든 것과 별개로 자신에게도 시간을 조금 주고 싶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문에 전화를 걸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가 그려졌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그리고 박 사장이 내민 낡은 바늘집의 반짝임도, 그 모든 것이 저울 위에 올랐다.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저울은 기울었다. 그 방향이 자신에게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어떤 감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길에 국밥집 할머니가 뚝배기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밥 먹고 해. 별 뜻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등에 힘을 주었다. 첫 수업날 공장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달려간 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낡은 재단대가 있었고 칠판에는 치수와 여유분에 대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강사는 옷은 치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는 거다라고 했다. 그 말은 오래전 아버지가 한 말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도면 위에 그린 첫 패턴 선이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지우개를 꺼내지 않았다. 그 선은 오늘의 자신을 닮아 있었고 내일은 더 반듯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옥은 창밖 네온사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누군가에겐 겨우 선 하나 더 그린 것뿐일지 몰랐지만 그녀에겐 자신을 향한 작은 약속이었다. 다음 달 급여 봉투를 받는 날, 봉투의 무게는 여전히 가벼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락된 숫자를 확인하는 손이 덜 떨렸다. 부족이 있으면 말하겠다는 목소리가 생겼고 말했을 때 바뀌리라는 믿음이 아주 작게나마 자랐다. 박 사장은 아직도 종종 미루었고 세상은 여전히 고르게 공평하지 않았지만 유름과 불평등 사이에도 사람의 선택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밤은 다시 찾아왔다. 재봉틀은 다시 소리를 냈다. 다만 이제 그 소리는 한 가지 더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오늘의 생계를 꿰매는 소리이자 내일의 여유분을 한 땀 더 얻는 소리였다. 무명천을 지나가는 바늘 뒤에 아주 작은 빛점이 따라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는 정말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박 사장이 들춰보인 바늘집의 반짝임, 어쩌면 아버지의 창백한 미소, 어쩌면 영희의 우리라는 말의 온기, 어쩌면 청계천 물이 흘러가며 부서뜨리는 햇빛 한 조각, 아니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섞인 무엇. 정옥은 다시 계산을 했다. 아버지 병원비, 동생 학비, 월세,
연탄, 쌀, 그리고 새로운 칸을 하나 더 만들었다. 수강료. 칸은 작았지만 표 안으로 들어왔다. 칸 안에 숫자를 써넣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생은 언제나 모자라는 표지만 아주 가끔은 표 바깥에 있던 게 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체념을 이번 달도 해냈다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도 청계천은 계속 흘렀다. 대한봉제의 불빛도 여전히 환했다. 누군가는 오늘도 바늘에 손가락을 베었고, 누군가는 야근 수당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약속을 미뤘고, 누군가는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모든 것 사이를 지나가며 정옥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조금 더 세웠다. 한 땀, 또 한 땀. 그녀의 손 위에서 천이 지나가고, 삶이 지나가고, 내일이 아주 얇은 실 한 가닥처럼 고르게 풀려나왔다. 언젠가 이 골목의 불빛이 다른 색으로 바뀌는 날이 오더라도 그 밤들에 이어붙인 여유분만큼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꿰맨 밤의 정직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결말이라 부르기 무색한 새로운 시작이었다.